나의 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존재임을 알린 이후 노동자들은 엄청난 힘과 속도로 전진해왔다.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세력도 이렇게 폭넓은 단결로 이렇게 치열한 투쟁을 해온 세력은 없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들의 투쟁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급속하게 변했다. 폭풍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내건 조건, 저성장, 예산 감축, 금융기관 대폭 정리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리하고 길을 열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 국내 기업가들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IMF 이후 기업들은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들의 일터에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갈수록 심해졌다. 정규직의 최우선 목표는 고용 안정과 현상 유지가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자본이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때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투쟁했다. 이에 자본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해고하는 대신에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서울 지하철은 2008년에 정규직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도 정규직 인원을 270명이나 줄였다. 2008년 서울 지하철은 유실물센터 두 곳에서 일하던 정규직을 다른 곳으로 전원 배치하고 그 빈자리를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미끼로 외주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서울 지하철은 정규직 인원이 270명이나 줄었는데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투쟁을 하지 못했다. 자본의 새로운 방식에 노동은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의 일상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본의 비정규직 사용에 합의해준다. 심지어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단협 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과연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판이 되었을까?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요,
그게 바로 정규직 정리해고의 정당성으로 인정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라도 정규직은 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용의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비정규직을 떼어내고 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 다음부터는 내부 경쟁, 노동 강도 강화, 그 다음에 임금 삭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뒤따라오는 후속 조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정말로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거죠.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단협의라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투쟁까지도 어려워졌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 귀족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기업 중심의 이익 챙기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엉터리 방송을 하니까 그때 막 속 라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특권 철회하면서 콤비아 한번 타보시라고 하십시오. 자본가 어떻게든 한 프로도 더 적게 주려고 언론을 참 사실 장악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 회사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데 뭐 때문에 그 파업을 하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을 이용해서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결국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규모가 큰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2005년 삼호중공업 정규직이 파업을 했다. 회사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만으로 공장을 돌렸고 생산 가동률은 60~70%나 되었다. 이 일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정규직이 파업을 해도 생산은 계속됐던 것이다. 파업은 더 이상의 파업이 아니었다. 정규직만의 파업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의 파업이 아니다. 조선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정규직한테 니는 조금 더 힘 안 드는 일 시켜줄 테니까 요거는 매주 주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사는 접근을 해왔던 거고, 정규직 입장에서는 일이 이제 수월한 쪽으로 자꾸만 옮겨주니까 다음 사람이야 들어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 없이 좋은 자리만 찾아가게 된 거죠. 실제로 총파업을 하면서 하니까 한 6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6개월 정도를 파업을 해도 생산에 타격을 입히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다급해하지도 않고, 파업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업무는 어쨌든 이 비조합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파업이라고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체가 된 투쟁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노동자 투쟁이 되었다. 최초의 비정규직 투쟁은 1998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이었다. 마침내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를 결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재능교육교사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고, 2000년에 들어서서는 무수히 크고 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터져나왔다. 정규직과 정치! 비정규직!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가장 중요한 투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투쟁은 그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보다 승리하기 힘들었다.
2000년 말 한국통신이 계약직 노동자 수천 명을 집단 해고하자 이에 계약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투쟁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이 이 투쟁에 연대했다. 단, 같은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만 연대하지 않았다. 계약직도 인간이다! 생명권을 보장하라! 517일이라는 그렇게 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패배했다. 결국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정규직과 함께 못하면서 투쟁에서 패배했다. 노동자들이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자본의 논리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자본의 논리. 갈라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지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뭐 비정규직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벌써 이제 큰 틀의 피해자라고 봐요. 정규직 투쟁하면 여전히 비정규직은 소외되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비정규직이 억울한 거죠. 비정규직 투쟁에 열심이라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불신임당한 적도 있었다. GM대우 창원공장 4대 집행부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모범으로 꼽혔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년 내내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선전했고 비정규직 지회의 조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조직되었다. 그러자 사측이 악선전을 시작했다. 우리가 3D 공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3D가 우리가 왜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 3D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공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정에 사실 대다수가 이제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근데 또 비정규직 정규직 되면 이제 정규직도 그거 들어가야 된다. 더 어려운 공정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를 막 쳐내고 막 그랬던 거죠. 있고. 그런 과정도 쭉 거쳐가면서 나중에 이제 GM 공장이 이제 철수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결정타였다고 보여져요. 결국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불신임을 당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당선되었다. 정규직 노조의 외면 속에서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계속해 2005년 4월 843명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GM대우 자본은 창원 비정규직 노조지회의 핵심 업체를 폐업시켜 86명의 조합원을 해고했다. 이에 비정규직 지회는 6개월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을 했다. 그동안 GM대우 자본은 4억이 넘는 손배, 4천만 원이 넘는 가압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용역깡패를 앞세운 폭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분열 공세를 계속했다. 자본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이렇게 현장을 파고드는 거는 되게 치밀해요. 치밀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현장 내에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다양한 부분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서 투쟁이 격화됐을 경우 자본의 철수에서 우리 또 이제 그 해고에 이어 상시적인 이제 고용 불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교묘하게 자본에게 좀 이용당한 거 아니냐.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GM대우 정규직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연대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사측은 농성장을 침탈했다. 고공농성장 밑을 사수하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사대와 용역 깡패들에게 무참히 끌려나왔다. 지상 40m 고공 철탑에 홀로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은 32일간이나 계속됐고 결국 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몇 명만 선발해서 정규직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 후 비정규직 지회의 활동은 유명무실해졌다.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기도 한다. 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450일간 격렬하게 투쟁하여 끝내 직접 고용을 쟁취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코스콤 정규직이었다. 비정규 투쟁이라는 게 비정규 조합 노동자들의 어떤 마음과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지만 정규직이 같이 나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나서지도 않는데 과연 저 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겠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저희가 투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럴 줄 몰랐다. 어떻게 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자 위에 노동자 없다라고 했던 그런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굉장히 실망도 처음엔 많이 하고 좀 되게 찹찹했어요. 정규직이 이렇게 나온 것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비정규직 노조 어떤 파업을 하고 있을 때 노숙농성까지 하는데 무관심하게 보였던 그런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떤 사측에서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저희가 사측 상대보다는 노조 상대로 자꾸 싸우게 하려는 그러니까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2001년 캐리어 사내 하청 노조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100여 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이는 파견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를 쟁취한 최초의 사례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대우 캐리어 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결과 사내 하청 노조는 사내 하청 전체 600명 중 450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하청 노조가 정규직 전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사측이 자본 철수 운운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크게 동요했고 정규직 노동조합은 하청 노조에 대해 지원과 연대를 중단했다. 연대가 중단된 상황에서 하청 노조는 독자 투쟁으로 생산을 멈추기 위해서는 핵심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사측의 분열 공세는 더욱 심해졌다. 앞으로 재벌 남의 회사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캐리어 박살, 캐리어 타도 이름 보고 외치지 마라. 그 외자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내하청 노조를 계기로 해서 보다 좀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사측의 분열 공세 속에서 파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탄압하기에 이르른다.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는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금속산업연맹에서 그 대의원대 뭐 만장일치로 이렇게 제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당시 그 집행부 위원장은 그나마 이제 그런 사태를 좀 받아들이고 나중에 결국 이제 뭐 자신들이 좀 잘못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을 하고 자기 어떤 책임으로 돌리고 노동조합은 복권해달라 이런 이제 뭐 요구를 좀 했었고요. 이제 복권한 이후에 그 사내하청 기존 농성자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측과의 어떤 교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좀 모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캐리어는 141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도 조합원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적인 현장이 되었다. 대공장 사내하청, KTX 여승무원, 기룡전자,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 투쟁, 울산 플랜트 노조, 지역건설 노동자 투쟁, 하중군 열사 투쟁. 이 모든 비정규 노동자 투쟁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만 그 회사 노동자는 아닌 이상한 노동자가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다. 이 사용자가 자기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방법이 중간에 이제 이런 하청업체라든지 뭐 파견업체라든지 용역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마치 이런 하청업체나 용역업체가 이 노동자의 사용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사실상 사용자의 어떤 권한 이런 거 다 행사하면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법적인 형식을 갖춰놓게 되면 어떤 노동법상의 뭐 여러 가지 법률상의 사용자로서의 져야 될 책임이나 의무 같은 이런 것들 전혀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이제 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고용 형태로서 간접 고용을 지금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자본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거나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결국 원청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원청은 노동자들을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한다. 투쟁으로 원청을 굴복시키거나 교섭에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면 모두 불법이라고 탄압한다. 원청이 법적인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급계약 해제해서 하청업체가 폐업되면 그 사업장과 아무런 무관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룡전자든 GM대우든 거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론 안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원청사업주의 어떤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 그래도 우리가 하청업체가 사업하는데 방해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유로 하고 하청업체가 이 노동자를 해고를 하는 거죠. 해고하니까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그다음부터 출입증을 회수하고. 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아니니까.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극한 투쟁으로 내몰린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 고공투쟁이 비정규직 투쟁에선 흔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공장 밖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여지없이 또 극한 투쟁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했을 시절에 어차피 뭐 문제는 공장 안의 문제지만 이게 공장 안에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들어라 이러면서 뭐 한강다리 위에도 올라갔었고, 저희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 마포대교에서 강물로 떨어지기도 해봤고, 그러니까 고공농성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27일 날 올라가서 다음에 5월 9일 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2명이 135일 버티다 내려왔죠. 그런 극한 투쟁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투쟁은 장기화된다. 기약 없는 오랜 투쟁과 계속되는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매일 아침에 출토하고 중시 선전할 때 오늘도 나가서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정말 눈뜨기 싫을 경우 있어요. 정말 고민했던 게 그런 적 있어요. 이제 그 고공농성 올라가서 저희 조직부장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인데 60일이 넘어갈 때였어요. 위에서 쪽지를 하나 내려보내더라고요.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쪽지에다가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회장인데 좀만 더 버티라 그랬어요. 좀 더 버티라 그랬고 우리 조합원들 복직시켜야 되는데 가진 무기라고는 온몸을 내맡겨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60일을 끌어왔던 고공농성이 정리가 되면 돌아갈 길 막막한데 위에 있는 동지는 죽겠다고 하고 그런 거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제가 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지 내려오고 제가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70일 있다가 내려왔죠. 속은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보험 무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간병인, 화물연대, 건설운송, 덤프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들 대부분은 원래 그냥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만들었다. 노동자이면서 사업자 신분을 가진 이상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어떤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빚만지는 학습지 교사, 불황의 일거리가 없어 차 할부금도 못 내는 화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 파업이나 투쟁을 해도 무조건 불법이 되는 삶. 반면에 사용자는 아무리 부당노동 행위를 해도 노동법상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결국 투쟁으로 나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정권과 자본은 가차없이 탄압한다.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 등의 불법 행위는 사전에 차단한다. 정권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 노동자 투쟁을 탄압했다.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 업무 개시 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과 함께 운수업 관련 면허까지 취소해 더 이상 화물 노동자로 일할 수 없게 만든 잔인한 법이다. 이런 정권과 자본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결국 죽지 않기 위해서 투쟁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현실을 알려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노동자 민중들이 처해져 있는 삶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죽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따로 고립되게 싸워서 깨질 것이 아니라 하나된 단결된 투쟁으로 승리를 촉구하면서 온몸을 던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투쟁 승리에서 열사의 원한을 풀고 당당하게 열사 뺏읍시다. 승리의 씨앗은 언제나 연대 속에서 싹텄다.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이후 노동자 투쟁에는 새로운 연대가 생겨났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분리직군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2003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한 성과다. 2003년 6월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약을 해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다. 규약을 해석하고 나서 규약 해석에 관한 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달리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뭐 좀 벌집 쑤신 것처럼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근 간부, 그다음에 운영위원, 그다음에 분회장, 대의원, 일반 조합원 이런 형식으로 계속 저희가 그 기간을 좀 가지고 설득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해 4월 조합원 총회에서 74.4%가 비정규직 노조 가입에 찬성했고 그해 7월까지 계약직 노동자 1,000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 다음 해 임단투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전에는 어떤 임금 및 복지에 관한 교섭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2박 3일간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숙 투쟁에 133명 비정규직 조합원 1,000원이 참가해 정규직들과 함께 투쟁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79.9%가 파업에 찬성했다. 원래 사용자 측이 또 임단협에 반대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투쟁하면.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또 선동, 설득하는 부분들이 이번 임단투는 정규직은 안중에도 없고 비정규직, 정규직하게 올인한 거다, 이 집행부가. 그러면서 좀 갈라놓으려는 그런 어떤 선동 작업들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규직 조합원들도 함께 해주고 그 투쟁의 중심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스스로 깨닫고 앞장서면서 회사가 급속하게 이제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서 처음엔 절대 불가해서 이제 조건을 이제 합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절대 반대했던 사측이 분리직군 정규직화 안을 내놓았다. 이후 노조는 2007년 임단협에서 계약직 1,000원 완전 정규직화를 포함한 정규직화 방안 개선 요구를 했고 2008년 4월 계약직 노동자 1,000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 당시에 그냥 조합원 대중들의 동의 내지는 그 정서의 기반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정규직화를 던져버렸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 단계별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을 해도 되겠냐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많은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그 후에 조합원이 된 후에는 다시 정규직화를 만들자라고 또 던지고 설득하고 좀 속도가 느리지만 더디지만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그 확고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해왔던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여러 탄사 노조들이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루에도 산더미 같은 물건을 팔아 치우면서도 1년 계약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0개월로 그런 계약서를 쓰면서도
붙어 있기만을 바랬던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그룹은 계산대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1000여 명의 뉴코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뉴코아 이랜드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함께 싸움을 시작했다. 반드시 이랜드 자본 박살냅시다. 모든 노동자들이 힘내고 하나가 됩시다. 단결합시다. 투쟁! 태생이 이제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전환됐던 분들이에요. 지금의 기존의 정규직들이. 자기가 이제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서름받고 왔던 걸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참을 투쟁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 죽는 순간, 구조조정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차례는 우리 정규직이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정규직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에 같이 동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2007년 7월 달에 6월 30일 날 투쟁을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던 거죠. 2007년 6월 23일 뉴코아 이랜드 두 노조의 공동 전면 파업이 시작됐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되어 무시무시한 경찰의 폭력에도 매장 점거 농성을 2번이나 벌였다. 불법 매장 점거로서 당점에서는 일정하게 압력 투쟁을 하는 바이며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했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 되었다. 뉴코아 이랜드 투쟁은 510일간이나 계속됐다.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은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은 끝까지 노동자의 원칙을 지켰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라는 우리 엄마들의 아주 다부진 결의 때문에 저는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투쟁하면서 비정규직만 남아있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정규직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 580명이 현장에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저는 승리했다. 우리 조합원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510일 파업을 종료하면서도 어떤 성과물 없이 갔다라고 생각하고. 뉴코아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단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끝까지 함께 싸운 아름다운 연대 투쟁이었다. 비정규직 때문에 우리가 참 노동조합이 많이 깨지고 희생당하고 그랬다라고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은 패배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자리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뿐이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였다. 같이 공동을 일하는 우리 일터였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투쟁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가 이제 필수였다라고 생각하면 또 한 가지는 진짜 지역 연대나 또 전국적인 연대가 또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대의 힘이 또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한테 또 싸우는 우리들한테 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싸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하여간 무조건 하여간 연대해야 된다. 우리 사업장 안에서도 연대를 해야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하고, 또 지역적으로 연대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연대해야 되고, 또 이게 진짜 여성과 남성이 또 연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저는 연대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 저임금의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가장 나이도 많고 대부분 여성인 청소 용역 노동자들.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간이지만은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투쟁에 나서면 용역계약 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고 온갖 수모와 모진 탄압을 겪는다. 하지만 이들은 종종 투쟁에서 승리한다. 비결은 두 가지였다. 끈질기게 싸웠다는 것과 지역의 노동자들이 연대했다는 것. 이제까지 승리해왔던 경험들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연대 투쟁이고요. 거의 그 사업장 내에서 다 같이 또 연대를 하고 또 이제 외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노조나 당 조직들, 뭐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 이렇게 좀 같이 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만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용자들이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어느 투쟁이나 그 주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주체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더 그걸 확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 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이제 그 단결이나 연대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 같다. 언제나 우리 노동자들은 가진 게 많은 정권과 자본이 거세게 공격해오는 거친 벌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가진 게 많은 정권과 자본의 거센 공격에 가진 것 없는 우리 노동자들이 맞설 때 그 거친 벌판을 우리 노동자들은 아름다운 연대 투쟁으로 메웠고 그때 종종 우리는 승리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 연대는 노동자의 제일 원칙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권과 자본의 거센 공격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단결과 더 큰 아름다운 연대 투쟁을 해야 한다. 어깨 걸고 일어서자.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 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겐 신념과 의리 공직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모아라 연대의 깃발